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까지 장이 뭐 별 큰 일이 없으면 저희가 지금 4시에 지금 하는데 멤버십 방송을 하는데 별 큰 일이 없으면 이렇게 이번 주 장은 이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주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난주 6912. 보니까 6,977로 시작했네요. 지난주에 예, 6977? 연휴 끝나고 이틀 많이 떨어지고 아, 그랬구나. 또 이틀 반등해서 예. 실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하루하루는 진폭이 큰데 늘려놓고 보면은 또 이제 제자리 걸음인데 예. 그래도 뭐 전약 후 강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금리가 막 치솟는 가운데서도 예.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그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쨌든 조금 분위기는 예. 뭐 좀 나쁘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자사주소가 그런 이야기들 뭐 굉장히 좀 좋은데 분위기는 근데 이제 세계 경제의 주축돌인 미국의 금리가 계속 안 꺾인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스콧 베센트가 자꾸 이제 이상한 말을 계속 던지니까 네. 거기에 관한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채를 바이백한다. 예, 이제 바이백. 국채라는 게 10년 만기 국채, 30년 만기 국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한번 발행하면 10년 후나 30년 후에 원금을 갖고 부채를 상환하는 건데 바이백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재무부가 국채를 이제 미리 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자사주 매입과 조금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 4.7, 그리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2, 5.3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고 하는데 9월에 미국의 FOMC가 열리거든요. 예. 근데 9월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예. 보면 미국의 뭐 물가 지표들 뭐 그냥 무난하게 나왔고 예. 또 미국의 소비도 약간 둔화될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면은 경기가 좀 뜨겁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이유야 뭐든지 간에 물가 지표가 이제 좀 불안해야 금리를 올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9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많이 후퇴했고 이제 9월에는 동결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 하잖아요. 지금 시장 금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이거 같아요. 예. 연준이 좀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좀 잡고 하기 위해서 좀 매파적으로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연준이 너무 인플레이션 임박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시각이 있고 예. 근데 제 해석은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미국 정부의 어떤 그렇죠. 재정 적자 확대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 넘어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재무부가 이 바이백을 하더라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막 전쟁도 치르고 중동 전쟁 치르면 결국 정부가 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빌려야지. 재정 적자가 늘어납니다. 예. 이제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근데 미국 재무부가 만기가 안 된 장기 국채를 사겠다. 그럼 그 돈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또 빌려서 있는 그렇지. 유효 자금이나 아니면은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장기 국채를 사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은 뭐 장기 금리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기업들이 투자할 때 하는 어떤 차입 비용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들 집 살 때 모기지 비용 예. 뭐 이런 금리들이 다 한 10년물쯤 되는 그런 장기 금리에 따라 연동이 되니까 예. 장기 금리를 좀 안정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재무부의 시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전쟁도 안 멈추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를 막 얘기하면서 지출은 안 줄이니까 재정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나 아니면 2020년 코로나 때 나타났던 연준이 장기 채권을 사는 양적 완화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재무부가 이 만기가 남은 장기 채권을 사는 거고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무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차입해서 장기 국채를 사거나 이럴 수 있고요. 예. 연준이 사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돈입니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배타적인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이 새로 주입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그 재무부의 바이백은 예. 뭐 조삼무사.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렇죠. 예. 이제 베센트가 우리가 이제 바이백도 하고 좀 규모를 늘릴 거야라고 하니까 금리가 하루 떨어졌다가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떨어졌다가 목요일 밤엔 다시 또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와 헷갈리면 안 되시고요. 최근에 확실히 미국 정부에 대한 좀 불신이 있는 것이 예. 단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오릅니다. 예, 근데 단기 금리라고 하는 건 만기가 짧은 게 단기 금리죠. 예. 근데 단기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연준의 중앙은행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네.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자체가 만기가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금융기관 간의 거래는 하루짜리 금리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기가 벌써 10년, 30년 되면 이건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하라고 하지만 임기가 14년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예. 근데 30년짜리 이 국채는 연준 이사가 임기 두 사람이 두 번 할 때 정도 기간이니까 그렇죠. 만기가 긴 장기 금리는 시장의 집단지성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정부를 윽박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라고 윽박지르는 겁니까? 너네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방만하게 일단 뭐 전쟁이라도 멈춰야지. 전쟁이라도 전쟁 지속하고 하면서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중앙은행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그거는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가 상대적으로 경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9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걸 투영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실물 경제 활동에 많이 영향을 주는 장기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어떤 여러 가지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 그래서 뭐 채권 자경단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적으로 지금의 채권 자경단의 어떤 그 활동은 좀 의인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보단 제 생각에는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좀 투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의 장기 국채가 올라가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본질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좀 찾아보니까 미국 3개월짜리 그 T빌 예. 요게 3.81%고 30년짜리가 5.26%니까 네. 3.81%짜리를 발행을 해서 빌려서 5.26% 거를 뭐 갚아주는 뭐 이런 형식인 겁니까? 그런 지금?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재원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는데 예. 미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도 있고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그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100% 자유롭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단기 그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려는 시도인데,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장기 금리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예. 지금 시장은 미국 정부의 재정을 걱정하는데 예. 그걸 단기로 빚내 가지고 장기 국채를 산다 그래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걱정이 해소되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량도 굉장히 작을 거고 바이백하는 물량도 작을 거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규모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동안 뭐 발행해 놓은 국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전쟁을 종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잘 안 되면 네. 물론 이게 실제로 잘 안 될 것 같은 게 하루 만에 다시 이제 금리가 올라 버렸으니까 미국 금리가 네. 떨어졌다가 올라 버렸으니까 이걸로 잘 안 되면 YCC까지 갈 수 있다. 네. 라고 이제 일드 컨트롤 커브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일본에서 일본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란 거 하다가 예. 이제 그걸 이제 손에서 이제 놔버렸죠 그렇죠. 오랫동안. 근데 제 생각에는 뭐 YCC라기보다는 또 중앙은행이 또 뭐 나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지금은 아. 금리가 무질서하게 올라가면 전 네. 여기서 주식 시장도 제 다 생각에는 깨지지. 반도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뭐 반도체건 뭐건 그냥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 자체가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선진국 자본주의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본질은 금리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넘어섰다. 그럼 뭐 미국 정부의 어떤 늘어난 부채를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그 질문을 던질 수도 그렇죠. 있고 예. 또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데이터 센터에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 많이 한 하이퍼 스케일러들도 이제 이자율에 많이 이자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이 됐거든요. 빚까지 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막 예.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되게 올라가면 제 생각에 주식뿐만 아니라 예. 경제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 영국에서 벌어졌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2022년은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과 2021년 서구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다가 갑자기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쟁 때문에 유가 올라가 수요는 폭발해 하면서 물가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때 뭐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도 금리 올리고 영국도 금리 올리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2020년에 한참 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인플레가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2년 가을철에 이제 트러스라고 하는 이 보수당의 총리가 들어가면서 생각납니다. 예, 그때 이 감세를 하겠다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뭐 보수적인 정치인이야 뭐 감세라고 하는 건 늘 하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 직후에 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 보수적인 정치인의 주장에 좀 조응하는 조합은 우리가 감세는 해주겠지만은 정부 지출은 조금 쓰는 거를 조심스럽게 쓸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는 게 사실 보수주의자 철학에 맞는 건데 그렇죠. 재정 지출 축소에 대한 어떤 언급 없이 감세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야 영국 정부 재정이 감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돈을 빌리는 어떤 그 차입자의 신용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지금은 올라가는 게 뭐 미국이 뭐 국가부도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부채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예. 그때 2022년 가을철에는 영국의 그때 10년짜리 영국의 그 장기 국채를 길트라고 하는데요. 예. 길트 금리가 아주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022년 가을철에 이게 이렇게 금리가 무질서하게 올라가면 영국 경제가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막 공포가 그 영국 경제를 엄습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선 게 영란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그 당시에 인플레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물가 상승이 높았고 영란은행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긴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금리 올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니까 한시적인 미니 양적 완화라는 걸 했어요. 이건 사실 조합하기가 힘든 겁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경기가 안 좋을 땐 금리를 낮추는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과열이 있으면 금리를 올린 긴축을 하는데 긴축하는 와중에 금리 올라가면 안 되니까 돈을 풀고 영국의 장기 금리가 안정이 되니까 다시 또 금리를 올리는 이런 굉장히 양립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또 영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재정적으로는 저는 이제 비슷한 걱정들을 채권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재정을
재정 건전성에 조금 그 걱정을 해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데 음. 근데 이 정치인들이 재정을 긴축하는 거는 참 힘든 선택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죠. 예. 돈을 쓰는 걸 줄인다 그러면은 곳곳에서 난리가 나고 과도한 긴축은 폭동으로 이어져요. 실권하게 되겠죠. 예, 정치적 예. 큰 부담이니까 음.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나섰어요. 중앙은행이 나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는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은데 저는 오히려 1년 정도 놓고 보면 중앙은행이 금리가 올라가는 걸 얼마나 제어할 거냐 이런 쪽으로 그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한시적 미니 양적 완화를 미국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축통화국인데. 뭐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예. 2008년 위기 이후로 2020년 이후로 막 했고 자본주의에서 근기로 삼았던 것들을 뭐 다 했잖아요. 해줬어요. 다 했잖아요. 뭐 예. 회사채까지 사주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할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조금 취약한 순서로 보면 지금 이제 영국, 예. 일본이 더 취약하고 이제 미국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앙은행이 예. 금리 올라가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풀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야- 계속 전쟁하면 예. 안 되고. 그렇게 보면 지금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냥 미국도 이 분열된 세상에서 뭐래도 찍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정치적 분열이 트럼프의 어떤 저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건 뭐 제가 뭐 책임감 있게 말씀드리기 힘든 영역이고 예. 어쨌든 한 1년 정도 놓고 보면은 중앙은행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소방수로서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예. 당장 이거 수습하는 방법은 저는 이란 전쟁을 빨리 좀 마무리하면 종식시키는 것. 조금 예. 미국 금리 상승 압력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4.7까지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도 시장이 최근에는 미국이 유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조정을 받지만 심하게 사실 조정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는데 이유가 근데 어느 정도 레벨에서 시장이 반응할지 어. 그 임계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워시인가요? 네, 예. 예. 케빈 허시. 케빈 워시가 시장에서 결정해야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금리를. 그렇다면 그 시장에서 야 우리 그 인플레이션도 뭐 그냥 그닥 올 것 같지는 않고 견딜만 하니까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하는 쪽으로 시장에서 뜻을 모아주는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은 이기적이니까 예. 그런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데 예. 좀 뭐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아니지만 케빈 허시라는 사람이 예. 굉장히 좀 양민적인 인물이에요. 보면 그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매우 보수적이고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고 양적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피하는 그런 보수주의자이기도 하고. 예.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케빈 허시가 연방준비제도 이사였어요. 예. 예, 그때 그 가이트너인가요? 뉴욕 연준 총재 버냉키랑 같이 또 금융위기 수습할 때는 케빈 허시가 또 연준 이사로서 금융 안정도 이제 연준 이사로서 연방준비제도의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예. 또 소방수로서 막 그 활동했던 그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에 연준 의장이 되면서 케빈 허시가 말했던 다분히 보수적인 이제 중앙은행이 경제에 개입을 하면 안 되고 예. 이제 뭐 중앙은행이 시장에 그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것도 본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점도표도 안 찍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헬리콥터 밴도 비판하면서 양적 완화를 비판을 했던 사람이 케빈 워시 아닙니까? 양적 완화 싫어하죠. 그쵸. 양적 완화는 경제학 교과서에 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중앙은행이 장기적으로 이 금리 아까 말씀드린 채권 자경단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시장의 메커니즘이에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제대로 못하면
시장이라도 그렇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뭔가 자정 기능을 한다는 게 그렇죠. 케빈 워시아 같은 사람이 가진 생각인데 음. 근데 양적 완화를 해버리면 결국 중앙은행이 가진 발권력으로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빈 워시는 뭐 최근의 언행을 보면 아무튼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긴축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진 인물인 건 맞는데 근데 또 그런데 중앙은행이 안 나서면은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다가 생각이 이제 듭니다. 스콧 베센트가 저렇게 재경부 장관이 그냥 나서서 계속 어떤 뉘앙스를 던지는 게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더 오히려 시장에 안심이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어쨌든 이번 주에 제 미국 재무부의 그 국채를 되사들이는 바이백에 대해서 시장은 일단 냉소적 반응이에요. 냉소적이다. 약발이 딱 하루밖에 안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장이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 시장에 그다음에 이제 채권 자경단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 돈 못 갚아라는 식으로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본인들은 엄청나게 크게 손해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